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S&T투자원의 김세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틀을 블랙록의 레리핑크,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었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GPU가 들어가죠. 그 GPU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고대역풍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 어마무시한 용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항상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면은 지금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같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같이 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들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지만, 배터리는 3년 뭐 이런 짧은 슈퍼 사이클이 아니에요. 배터리는 그냥 쭉 몇십 년은 가는 거예요. 몇십 년은 쭉 가는데, 여기도 이제 사이클은 존재하죠. 사이클은 존재한데, 제가 오늘 일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본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일본 1980년대 버블기 차트. 그게 지금 한국 현상하고 좀 흡사해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제가 항상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게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면은 10,000포인트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 기억나죠? 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레리핑크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레리핑크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유대인은 아니고, 국제 투기 자본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파워 있는 유대인이에요. 제가 오늘은 레리핑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은 뭐 자료가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못하지만, 제가 투기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전 세계적인 투기 자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투기 자본 강의를 제대로 이렇게 쭉 해드리잖아요. 그럼 보통 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전 세계의 거미줄망, 마피아보다도 더 잘 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뭐 요즘에는 별로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투기 자본의 거의 뭐 핵심 브레인인 레리핑크가 한국을 딱 찍어버렸어요. 그것도 서남권 해안으로. 서남권 해안이 지금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금 뭐 웬만한 공장들은 다 경상도 굵직한 거 다 있고, 전라도에는 전라북도 전주에 기아 공장 하나 있고, 여수에 석유화학 단지 좀 있고, 없죠. 그리고는 그럼 지금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서남해안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서남해안도 지금 이제 지역이 많이 여유가 있잖아요. 서남해안. 울산도 짓기는 해요. 울산도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긴 하고, 뭐 포항도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는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서남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이 없어요. 없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 레리핑크가 얘기 나온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향후 5년간 재생에너지도 같이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재생에너지가 뭡니까?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 발전, 수력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다가 인접해 있으니까 뭐 수력은 문제 없고, 자, 태양광 발전,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이 서남해안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 발전, 어디가 제일 좋아요? 당연히 서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이 레리핑크가 서남해안을 딱 집어버렸어요. 제대로 본 거죠. 한국의 지형을 다 점검하고 체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레리핑크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중간에 뭐 깨지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건 100%예요, 확률이.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전라도 쪽도 대규모 공장 단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료를 좀 볼게요. 자, 넘어가 자료. 자, 서울, 부산, 광주 완전무료 강의 진행합니다. 02-1653-3066번 전화하셔가지고 김옥분 이사랑 상담하시면 돼요. 뭐 회원 가입이나 뭐 강의 안내 이런 부분들은 김옥분 이사랑 상담하시고,
오늘은 2일, 일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9일 날 일요일이죠. 하나금융 프라자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16일, 23일 날 부산과 광주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이벤트홀 일요일은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동 2층 210호죠. 16일, 23일은 부산과 광주 한번 하고 그리고 29일 토요일은 다시 서울에서 할 겁니다. 자, 넘겨. 자, 이번 주에 이제 VIP 신규 가입자 회원 관리 대상입니다. 회원하고 전화번호는 이거 싹 덮었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덮었는데요. 27일 두 분이 가입하셨고 31일 한 분이 가입하셨어요. 1년,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550만 원, 1,000만 원인데 금액이 다 크죠. 주식 25억, 주식 4억 9천, 주식 22억 6천.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엔캠,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이 4개 종목 들고 있었는데요. 엔캠은 그대로 홀딩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매도해가지고 엔캠으로 이동했죠. LNF는 그대로 놔둬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트를 그대로 놔뒀어요. 이분은 2020년 초부터 VIP 회원을 했는데요. 현재 이분이 그 주변 분들한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식왕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대 그때 당시 저희 회원하셨으면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수익은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지금 금액이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도 일단 최근에 뭐 다시 이렇게 이제 포트를 이제 2차 전지로 다시 왔고 그래서 원래 투자 1임 하시다가 이제 투자 자문으로 이동하셨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요금을 옮겼어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포트는 제가 짜드립니다. 포트를 제가 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담당자를 정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포트를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짜게 되면은 보통 지금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구조니까 한 2년, 3년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말 랠리 때는 고민이 좀 있어요. 반도체를 같이 섞어서 갈 건지 그냥 갈 건지는 11월 한 중순이나 하순쯤 결정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6개월 550이죠. 4억 9천 엔캠 에코프로 원래는 엔캠하고 SK 이노베이션 들고 있었죠. 엔캠은 그대로 홀딩하고 에코프로 그대로 갔죠. 유튜브를 오랜 기간 시청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유튜브 5년 이상 시청 중.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종목이 아마 이제 제가 지금 5년 넘으셨던 분들이니까 2020년 초반부터니까 아마 이분들이 다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폭락할 때는 반도체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LNF가 그때 잘 갔잖아요. 실적이 먼저 나왔거든. 그래서 LNF로 갔다가 에코프로 BM으로 갔다가 2022년 7월부터 그때 당시가 에코프로가 11,000원입니다. 에코프로 11,000원 할 때 몰빵을 시작해가지고 15,000원까지 몰빵이 들어갔죠. 전 회원 모두. 그게 이제 30만 원까지 뻥 튄 거고. 이분들은 그때 수익 다 내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 수익 에코프로 꼭지까지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20, 30배씩 수익 냈던 분들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못 팔고 좀 내려왔다가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움직였던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제 유튜브 영상을 5년 이상 그러니까 2020년대부터 회원하신 분들이 회원도 했고 유튜브도 영상 했고 이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의 신뢰가 두텁죠. 왜 그때는 종목 이동할 때마다 다 수익이 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엔캠 때문에 물려가지고 뭐 어리버리 하다가 보니까 좀 멍청한 소리를 듣긴 하고 있지만 네,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때 당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매한 방법 있죠. 그대로 움직여요, 지금. 반도체 지금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때도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어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반도체가 올라왔고 2002년부터 2차 전지가 폭등을 했어요. 그럼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가 간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그대로 가요. 근데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시수 게임이 심하진 않아요. 그때보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나서 2차 전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재료 보면 어때요? 굉장하죠.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2차 전지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수익률 때문이에요. 자, 미 금리 인하와 에이펙 정상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업체 정상회의.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리 인하는 이제 0.2 했으니까 이제 끝났고, 재료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은 일단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미국에서는 100% 추가 관세를 연기했고, 중국에서는 히트류 수출 금지 풀었죠, 그냥. 그것도 그냥 유예한 거예요, 서로 간에. 자, 2025년 FOMC 미팅, 금리 인하 이제 2번 연장 이어갔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는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살살 나오고 있죠. 자, 이제는 12월에 금리 인하를 해도 상승장, 안 해도 상승장. 아무 의미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주면은 좀 더 빨리 땡겨주는 거고, 금리 인하 안 하면은 뭐 조금 주춤하다 땡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자, 미국 연준 2달 연속 2.5%포인트 인하, 파월 12월 추가 인하 확실치가 않다. 이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겨. 자, 미중 정상회담, 미 전문가, 무역 휴전 지속 미지수, 핵경쟁 우려도. 자, 미국하고 중국은 뭐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가면 돼요, 그냥. 자, 보세요. 미국이 관세를 여기서 많이 못 때려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관세로도 충분히 중국은 수출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때릴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히트류 가지고 배짱을 부리니까 트럼프가 야, 그럼 100% 때린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냥.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야, 확 한 대 패버린다 해놓고 안 때리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마찬가지예요. 엄보 놓는 거예요, 둘 다.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도 히트류 수출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출 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하라. 요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미국에 엄포를 놓은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불량품들, 좋은 제품 저가에 막 수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덤핑 나가는 것들, 막 싸게 막 경쟁으로 막 팔아버리는 물건들을 이제 통제하려는 거지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에다 엄포를 놓는 거죠. 히트류 수출 통제하겠다고.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는 100% 추가 더 때릴 거야.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만나서 뭐 한 거예요? 좀 더 고민해보자.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미중 무역 분쟁은, 미중 정상회담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요거 하나 있었죠. 뭐 펜타닐 관세 10% 뭐 인하해주고.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없나요? 중국에서 대두 농산물 즉시 구매. 이런 정도죠. 근데 여기서 대두 농산물 즉시 구매한 거는 중국에서 왜 갑자기 대두를 확 구매를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좀 작년에 대두 수입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중국이 대두를 엄청나게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 때가 돼서 한 뭐 3개월치 이렇게 사는 거를 1년치 확 사겠다. 이제 통보한 거예요,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1000톤 이렇게 분기별로 사면 되는데 야, 4000톤 살게. 이걸로 이제 그냥 달래기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쇼맨십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가끔 이제 중국이 미국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냐면은 야, 우리가 니네 항공기 몇 대 사줄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항공기 왜 사줘요? 미국이 압박을 넣어서 강압을 해서? 아니에요. 요즘 중국 인구들 세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항공기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할 때 맞춰갖고 사준다는 거예요, 그냥. 둘 다 그렇게 서로 이제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여기는. 별거 없고, 한국, 넘겨. 자,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자, 핵심이 뭐였어요? 3,500억 불 중 2,000억 불 현금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5대5 배분. 이게 돈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3,500억, 여기 있죠? 자, 오른쪽에 한번 와보세요. 대미 투자 구조, 총 3,500억 달러에서 현금 투자 2,000억, 조선업 협력 1,500억. 자, 여기 현금 투자 2,000억, 이게 뭐냐면은 2,000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미국에다 갖다 주면은 그 돈을 갖고 누가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쓰는 거예요. 달러.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 보증도 포함한 것으로 합의했다. 여기 조선방사는 합의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조선방산에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니까 조선방사는 계속 가야 되겠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넘겨. 자, 다우 산업지수를 보면은 4월 9일 중국 상호관세, 여기가 이제 바닥이죠. 자, 여기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동시에 쫙 올라왔죠. 이걸 인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세계 증시가 4월 9일을 바닥으로 해서 동시에 전부 다 상승했어요. 4월 9일 기점으로 상승하지 않은 증시는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 하나라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국제 투기 자본이 일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는 게 국제금융이잖아요. 유대 국제 투기 자본의 자금 흐름 분석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세계 증시를, 금융시장을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유대 투기 자본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달러 반등 들어오고, 유로화 조정 들어가고, 금 조정 들어오고, 채권 가격 조정 들어오고. 자, 일시적으로 이제 역행하는 거죠. 달러에서 나온 자금들이 유로화도 끌어올리고, 신흥국 증시도 끌어올리고, 금도 끌어올리고, 채권 가격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할 때는 달러가 약세였는데 금리 인하 시작이 되니까 이제 서서히 뭐예요? 금이 US 달러 가치가 올라오죠. 그죠?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 의미하는 거예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영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한중일 등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신흥국 증시가 하락했어야죠. 하락했어요? 상승했어요? 급등했잖아요. 이거 뭘로 해석할래요? 해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해석 불가능해요. 그래서 투기자본은 학자들이 분석은 못합니다. 왜? 학자들은 이론으로 분석하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돈이 지금 어마무시한 돈이 움직여요. 자, 여기서 달러가 강세로 반등했다고 해서 국제 헤지 펀드들이 달러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금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금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에서는 이미 국제 투기 자본들은 이탈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탈하고 있는데 왜 올라가요? 중국, 러시아 큰 손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 등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하고 있고, 또 하나 금을 비트코인화, 디지털 화폐화로 한다는 이름 하에 미국에서 ETF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고, 한국도 지금 금을 어떻게 쪼갰어요? 1kg에서 1g 단위로 쪼개가지고 펀드식으로 지금 돈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금에 지금 누구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제 헤지 펀드들은 이탈하고 있고, 물량을 이탈할 때 어떻게 해요? 패드기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중앙은행들이 살살 끌어올리게 해놓고 계속 살살 팔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금, 여기, 넘겨봐. 금 차트 안 나오나? 안 나와. 뺐구나. 다시 돌려. 여기가 지금 2024년부터인데, 2011년에 유가가 146달러까지 갔죠. 그 기억나죠? 2011년에 유가가 146달러까지 갔어요. 자, 유가가 상승하면은 금은 같이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는데, 유가가 하락하면은 금도 같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2011년이 유가도 상투고 금도 상투예요. 2011년이. 자, 근데 조지 소로스 등 국제 헤지 펀드들은 금을 매매를 시작합니다. 매도를 시작해요. 금 매도를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상투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매도해가지고 여기서까지. 금 차트 한번 띄워봐. 장기 차트 알지? 지난주나 어디 있을까? 금 차트 한번 띄워봐. 금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2011년에 보면은
금이 상투가 나옵니다. 금이 상투가 나오고 2004년부터 쭉 올라오죠. 금이 2003년 6월 금이 유가가 2003년 6월에 30달러 돌파합니다. 유가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유가가 2003년 3월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2003년 6월에 유가가 30달러 돌파해요. 그 시점에 금이 330달러 돌파합니다. 330달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금은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야 돼, 원래. 자, 같이 올라갔는데 유가가 30달러 돌파하고 금이 330달러 돌파하면서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금이 상투인 이 시점이 2011년입니다. 그때가 유가가 14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폭등했잖아요. 자, 그때 금이 상투가 떨어졌는데 2011년 6월 여기 있죠. 요 무렵. 요 무렵. 여기서부터 국제 헤지 펀드들은 매도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제 헤지 펀드들이 매도 칠 때 금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그 다음에 6개월 후까지, 그러니까 1년간 매도 치고 나서 그 다음 또 한 6개월간은 그 조지 소로스를 제외한 다른 헤지 펀드들이 매도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1년 반 걸렸어요. 매도 치고 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10년 사이클 얘기하잖아요. 10년 사이클 얘기할 때 1년 반, 3년에서 5년 상승, 1년 반. 이렇게 해서 따지면 그게 한 7, 8년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매집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한 10년 정도 사이클이 나와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이 올라오는 거 이거 저는 상투라고 봅니다. 왜? 내년부터 주가가 확실하게 다를 거니까 상승폭이. 그러면은 이미 지금 이탈하고 있던 이 자금들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 이 금 차트를 100년간의 금 차트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 전 세계, 그러니까 그동안 이 금 시장 그러니까 금 시장 쭉 따져가지고 일단 100년만 따질게요. 그 이전은 놔두고 100년 동안의 금 시장을 따져가지고 유가가 하락하는데도 금이 올라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돈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거 지금. 유가가 하락하면은요,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이니까 금이 하락해야 돼요. 근데 금을 그냥 띄웠어요. 날렸어요. 2000년 초부터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그냥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분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으로 그냥 끌어올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 유럽에서 투기 한번 해먹을 때 백합, 꽃 한 송이에 집값이 왔다 갔다 했죠. 그거 좀 들어봤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버블 때는 그래요. 우리도 버블 있었잖아요. 2001년 IT 버블. 별로 뭐 실적도 그렇게 그다지 뭐 안 던 종목들이 200배씩 올라갔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추세를 보면 돼요. 자, 원래 자료로 가봐. 자, 그러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못 올라간다라면은 여기서 어마무시한 돈이 빠져나오죠. 이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수익률 높은 곳으로. 어디가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주식입니다. 특히 어디? 한국입니다. 두고 보세요. 자, 넘겨. 자, 엔화가 약세로 올라오고 원달러는 약세로 올라오죠?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세니까 약세잖아요. 그럼 돈이 지금 이탈하고 있잖아요. 돈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그럼 한국 증시는 급락해야 되죠. 근데 지금 4,000포인트 돌파했죠. 자, 현재 금융시장이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뭐 삼성, 뭐 대우든 현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연구소에 매크로 분석 사이클 하는 박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예측을 못 해가지고. 예측이 안 돼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게 뭡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가 뭡니까? 돈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장세예요. 돈으로 끌어올리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면은
주가가 올라오면은 경기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주가가 올라오면은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잖아요. 왜 좋아져요? 맨날 손실만 나다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돈이 좀 많아지니까 소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소비 일어나잖아요. 경기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BIS라고 해서 경기선행지수가 있는데 그 경기선행지수가 10가지를 봐요. 10가지를 보는데 그 10가지 중에 6개가 종합주가지수랑 연관이 있어요. 한 개가 한 50% 정도 연관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경기선행지수 BIS 비율 거기에 70에서 80%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경기는 좋아지는 거고 주가가 급락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큰 흐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세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자, 중국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중국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일본하고 한국도 중국 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 올해 급락장일 때 투기자분들 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뭘로 들어왔냐면은 한국 국고채를 사놨어요. 한국 국채를 사는 돈이 80조가 넘어요. 주가 하락하는 동안에 들어온 돈이. 그 돈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채권 먼저 사 들어옵니다. 왜? 제일 안전하니까. 어쨌든 들고 있다가 버티면은 이자는 받아 먹잖아요. 근데 주식을 사놓으면요, 하락해서 손실 나면 손실폭이 크잖아요. 거기다 환차손까지 하면 어마무시하게 손실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국고채를 먼저 삽니다. 한국 국고채를 사고 그 다음 뭘로 이동해요? MMF, 단기성 현금 상품으로 이동했다가 주가가 움직이면 이제 뭘로 들어와요?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돈들이 지금 뭡니까? 환율하고 상관없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넘겨. 자, 코스피 지수. 지금 2000에서 여기 지금 3,800 정도, 3,200 정도까지 올랐네. 1,500. 여기가 얼마나요, 주가가? 2,200, 한 2,000 정도 됐네요. 한 2,000에서 한 3,000 올라왔다가, 여기 3,000 돌파네, 이거. 여기가 3,000이에요. 3,000 돌파하고, 지금 이제 4,000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2배 가는 거죠. 2,000에서 4,000 가니까 2배 가는 거잖아요. 더블 가는 거잖아요. 종합주가 지수 더블 가면은 차익 실현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연말연초 랠리 나온다 그랬죠. 연말연초 랠리 나오는데 그럼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니까 주가가 하락해요, 상승해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하락 안 합니다. 왜 하락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두 종목이 하락할 텐데,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왜 하락을 안 합니까? 힌트를 줬잖아요. 연말연초 랠리는 뭘로 땡긴다고요?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에서는 배터리 안 갔으니까 배터리 소재 같이 땡기겠죠.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요,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자,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삼성전자 하락하면은. 네?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락해도 종합주가 지수는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은 다른 업종이 가야 돼요. 뭐 가야 돼요? 조선, 해운, 철강, 기계, 건설, 금융, 신재생에너지. 이게 2007년 장세잖아요. 2007년 6월 1일 원달러율 1,000원 이탈. 투기자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차익 실현 투매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1,000포인트 넘어가 1,500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뭘로 땡겼어요? 조선, 해운,
정유화학, 철강, 기계, 건설, 금융, 거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로 땡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하락해도 종합주가지수가 가려면은 누가 올라와야 돼요, 지금은? 조선 올라오잖아요. 자, 없던 방산이 올라오고 있죠. 방산 지금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조선 방산 올라오고, 배터리는 1년 동안 트럼프에 의해서 짓밟혔으니까 배터리 올라와야 되죠. 소부장 올라와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누가 올라와야 돼요? 원전 올라올 거잖아요. 원전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은 종합지수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중요하고 업종 분석도 중요해요. 자, 어떻든 간에 일단 4,000포인트에서는 좀 쉬었다 간다. 근데 종합주가지수도 좀 등락을 있게 바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겠지만 업종별로 종목별로 투기자분들이 차익 실현 좀 하면서 수평이동, 예를 들면은 뭐 SK하이닉스 매도해가지고 LG 엔솔로 간다든가 이런 구조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초 랠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뭘 갖고 승부를 하라? 소부장, 반도체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소재주의 주도주는 누구예요? 에코프로 BM. 딱 나왔잖아요. 자, 넘겨. 자, 코스닥은 지금 아직 고점 돌파 못했죠? 코스닥은 고점 돌파 못했으니까 그냥 또 한번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앞에 당겨봐. 자, 8월달, 9월달, 여기 8월달이에요. 여기 뭐예요? 8월 미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가 여기에요. 근데 반도체 바로 땡깁니다. 반도체는 바로 땡겼죠. 반도체 바로 날아갔잖아요. 넘겨. 그런데 8월달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반도체 때문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8월, 9월 두 달 동안 소재주, 2차전지 배터리하고 소재주는 다 더 죽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누굴 눌러버린 거예요? 미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가 타켓이 누구였어요? 2차전지 배터리하고 소재주였어요. 한 달 동안 더 눌러버렸어요. 뒤에서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 죽은 사태죠. 더 오래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투기자분들이 2차전지를 짓밟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10월부터입니다. 트럼프라는 꼴통 또라이를 내세워가지고 2차전지를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뭘로 또 죽인 거예요? 미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로 또 한 번 죽인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악재예요, 이게 마지막 악재를 한 번 더 죽이고, 지금 이제 한 번 튀어 올랐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날려먹으려고 1년간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나게 긴 기간을 죽인 거예요, 투기자분들이. 이거 투기자분들이 작업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오면 개인들도 들어오지만 펀드로 돈이 엄청 쏠려가지고 펀드가 돈이 굉장히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기관들은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투에 기관이 들어옵니다, 기관은 사야 되니까. 그럼 4,000포인트에서 조정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선방산 원전은 가야 되고, 배터리 소재주 이제 시작했고, 그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럼 얘네들은 그럼 나중에 다시 하이닉스 들어오나 안 들어오냐? 얘네들은 지금 SK 하이닉스를 바닥에서 들어와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얘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주식, SK 하이닉스 매도한 외국인들이 지금 어디로, 누구 매수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종목을 딱 찍어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년 후년에 가면 누가 주도주라고요? 2차전지. SK하이닉스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국제지 펀드라 그래서 다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매매하는 애들도 있고 중기 투자하는 애들도 있고 장기 투자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나 삼성 뭐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도 이해를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앞에서 아까 뭐가 올라왔어요? 달러가 강세로 움직였잖아요. 자, 달러가 강세로 움직였는데
그럼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한국 주식이 하락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왜? 달러 매매하는 사람이 국제투기자금밖에 없어요? 헤지펀드밖에 없냐고요. 그리고 헤지펀드도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또 자산운용사들도 많잖아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레리 핑크가 블랙록 회장입니다. 블랙록이 움직이는 돈이 얼마라고 알려져 있어요? 1경 7천조 원.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투기자본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경단위가 움직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단위가 경단위잖아요. 이런 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돈이 움직여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코스닥 시장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코스닥 시장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죠?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 거라는 얘기예요? 소재주. 소재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 선물. 외국인들은 매도 쳤어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했고, 기관들은 이 지금 멍청한 짓거리 하고 있죠. 원래 기관들은 해지용으로 선물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주식도 들어오고 선물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이 손실은 안 납니다. 왜냐면은 투기자본들이 팔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종목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목 이동. 그러니까 얼떨결에 기관들이 선물해서 손실은 크게 안 나요. 조금밖에 안 날 거예요. 자, 콜옵션, 풋옵션을 보면은 그동안에 4,000포인트 올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풋옵션 매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수가, 콜옵션 매도가 더 많아요. 이건 하락 방향, 이건 상승 방향이에요. 지금은 다 하락 방향으로 지금 엎어놨어요. 하락 방향으로 엎어놔서 선물 시장만 분석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4,000포인트에서 3,500, 700까지는 하락을 해야 돼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아마 전문가들 중에 그렇게 좀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조금 흔들리고 이러면은. 안 내려옵니다. 자금 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무슨 장세? 돈으로 밀어붙이는 유동성 장세. 조정 별로 안 나타나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그렇고. 넘겨. 자, 10월 외국인 기관, 개인 기관 업종별 일일 투자 동향을 보시면은 전기전자 매도 나가고 있죠. SK 하이닉스 매도에 나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 아직 안 나가요. SK 하이닉스가 혼자서 독주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재료가 막 터져 안 터져요? 재료가 막 터지고 있잖아요. 삼성전기 급등했죠. 삼성전기 급등했잖아요, 금요일 날. 그때 누가 급등했어요, 금요일 날? SKC. 필옵틱스도 좀 올라왔죠. 무슨 재료가 움직여요? 유리기판 관련주. 연말 연초 랠리 주도주. 팁 준 거예요. 자, 화학 배터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게 뭐예요? LG엔솔하고 LG화학이잖아요. 이건 SK하이닉스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관들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SK하이닉스도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선방산. 여기는 이제 지금 차익 실현 매물하고 이제 큰손 개인들하고 지금 물량이 엇박자나고 있고 금융 들어오고 있죠. 이건 증권주 들어오고 있죠. 종합주가 지수 하락장이잖아요. 증권주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가죠. 주도주가 누구예요? 키움증권. 이등주는 미래에셋증권.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만약에 뭐 중소형 증권사를 본다라면은 신영증권.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뻔한데 뭘요. 그럼 이제 올라가죠. 금융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더 탄력이 좋아요. 생각 있는 분들은 증권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전자도 가지만 지금 자금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거는 화학입니다. 배터리 쪽이에요, 배터리 쪽. 넘겨. 미국이 협력을 요청하는 조선과 방산. 한국에는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은 배제한다. 중국으로 향하던 수주가 한국으로 이동. 이재명 후보, 방위산업, 콘텐츠 산업, AI, 미래 3대 먹거리 축으로 뭐 여기 나왔죠. 방위산업, 콘텐츠 산업, AI 요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AI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HD 현대그룹 쭉 나오고 하나그룹 쭉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알아두기만 하세요. 이 조선 방산도 계속 간다는 걸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 넘겨.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자, 우리는 다른 나라에 건조를 맡길 수 있고 우리는 배도 없고 독도 없다. 이건 한국에다 이제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해안 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요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한국 같은 나라에는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 가능하다. 요번에 이제 얘기 나왔죠. APEC 회의 때도. 그래서 조선 방사는 계속 갑니다. 근데 저희는 조선 방사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에서 승부 볼 거고, 뭐 좀 분산한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 정도, 반도체 소부장 정도 할 걸로 보시면 돼요. 넘겨. HD현대, 삼성중공업, 마스가 전략. 다 이거예요. 조선소 인수 현대화, 군함 특수선 생산 능력 강화, 해군 지원함 MRO 사업 진출, 이런 것들. 자, MRO는 유지 보수 정비 얘기하는 거죠. 해군 정비 특수선 확장. 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 없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데모하고 뭐 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그리고 임금도 너무 높고 타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산업이 미국에는 없어요. 자, 조선 산업은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50년간 증설을 안 해갖고 다 낙후돼 있어요. 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나 조선업, 이런 것들은 배터리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국, 일본한테는 사양산업, 한국에서는 떠오르는 먹거리, 중국도 신흥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방산 배터리가 다 누구와 경쟁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중국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차단, 한국 것만 쓰겠다. 이게 지금 이제 조선 방산 배터리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네. 결국은 뭐 때문이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지금 인건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할 지역도 별로 없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서남권, 목포나 해남 그쪽에, 그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대요. 해남에 땅 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땅값 오르면 커미션 나를 줘야 된다. 그 맞아요, 그거. 그것도 정치 구단이 맞기는 해요. 다 늙어 빠진 놈이 자꾸 나와서 시식해 나지만. 그 왜 나와? 그 주둥아리 닥쳐 가만 잠이나 자지. 지금 동해 쪽으로 가면은 공장 지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다 많이 지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많이 지어가서 별로 없고, 서남 해안 쪽은 일조량이 좋고, 온난 기온이고, AI, 즉 IT 쪽 공장 짓기 가장 좋은 배후지가 바로 목포하고 영광 해남 그쪽이에요. 제가 해남은 자주 가서 알아요. 명절 때 한 번씩 가는 곳이라서, 물론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가는데, 그 해남에서 목포 쪽으로 가는데 보면은 그 산이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는 곳은 옥천면이고, 그 옆 동네가 산이면이에요. 땅을 살려면 거기다 사야 돼요. 기왕이면 그 목포 출신인데 그 땅 동네라도 이름을 찍어주든지, 나처럼 확실하게. 산이면이에요, 산이면. 거기에 고구마 밭이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가 지금 해남 솔라시도예요, 거기가 중심지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주변이 이제 땅이 이제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1, 2년 만에 하는 게, 근데 땅을 살려면은 좀 한 5년, 10년 보고 사야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해남에 땅 사놓고, 해남에 땅 산 거랑 에코프로를 사놓은 거랑 5년 후에 가면 누가 더 수익률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당연히 에코프로죠. 고덕동 아파트 값이 상승률이 높아요? 삼성전자 상승률이 높아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주식이 더 잘 가니까 주식에다 올인하세요, 그냥. 만약에 땅을 여유있게 산다라면 좀 여유 자금을 해야 되고, 한 5년, 10년은 내다 봐야 돼요. 회장이 딱 찍었어요. 장소를 어디로? 서남권으로. 해남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목포 해남으로. 20조 투자입니다. 20조 투자면은 대단히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남 해안권도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은 파생된 산업이 많아요.
뭐 전력이든 뭐 변전이든 뭐 쭉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육성하니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이런 것도 막 생겨납니다. 이제 막 생깁니다. 수력 이제 전기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다? 막강 파워를 갖고 있는 유대인이다. 보여줄게요. 넘겨. 자, 이게 일본의 1970년대, 80년대 보불과 90년대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 국제 투기 자본. 자, 1900년대 초반에는 JP 모건가가, 즉 JP 모건이 미국을 움직였어요. 한 손에 쥐고 미국을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쥐락펴락. 그래서 미국에다가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고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으로 알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페드. 그게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어요. 그럼 뭘로? 페드, 그래서 은행이 아니잖아요. 연방준비제도, 맞죠? 기억나죠? 그거는? 연방준비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아니에요, 거기는. 주식회사입니다. 투기자본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예요. 그 주식회사에서 지폐를 찍습니다. 달러 지폐를. 달러 동전은 누가 찍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찍어요. 왜?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줘버린 거예요. 미국 정부에다가. 그러면은 투기자본들은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국 정부에 빌려줘요. 자, 한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은 한국은행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얼마 찍어. 그 한국은 돈 찍어갖고 정부 이제 재무부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 정부에서 그 돈을 이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통화, 발행. 자, 그럼 미국은 어떤 구조예요? 미국은 돈이 필요하면은 페드, 연방준비제도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나 돈 좀 찍어줘. 그래, 얼마 찍어줘? 한 1000억 달러 찍어? 그래? 담보 있어? 야, 뭐 담보까지 받냐? 내가 채권 발행해 줄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게 담보물이에요. 미국 정부 채권, 미국 정부 이름으로 채권을 찍으니까 미국 정부가 담보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돈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럼 투기자본들은 100불짜리, 자, 10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찍었어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찍었으니까, 자, 1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1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지폐 하나 찍는데. 그러면 투기자본들은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비용. 종이값하고 인쇄비밖에 안 들어가요. 그 남는 돈은 누가 먹어요? 투기자본이 먹어요, 그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매년 통화속도라 그래가지고 GDP 플러스 파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GDP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더해가지고 한 뭐 4%, 5%, 6%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70년대예요. 1970년이잖아요. 1970년 초반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00포인트였어요. 여기가 2000포인트.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한 4, 5년쯤 오면은 5000포인트까지 옵니다. 5000포인트까지 오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 그죠? 하나, 둘, 셋, 넷. 2024년에 5천까지 올라옵니다. 2000에서 5천까지. 지금 우리도 2000에서 4천 왔죠. 5천까지, 내년까지 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조정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일본보다는 조정이 더 얕게 들어갈 거예요. 그건 좀 보면 되고 나중에. 자, 조정받고 나서 쭉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고 올라가죠.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은 2000포인트에서 38,000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내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자, 2000에서 탈락받아가지고 끌고 올라갔죠. 5천까지 조정 받아야 안 받아요? 물론 이건 이제 주봉이니까 조정 좀 받았겠죠, 중간중간에. 근데 긴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냥 쏴요, 안 쏴요? 그냥 쏘잖아요. 2000에서 5000포인트까지 그냥 끌어올렸잖아요, 그냥. 뭐예요, 이게? 국제 투기 자본가들이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 유동성 장세.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쐈죠. 당투쯤 되면 요까지가 5파동이에요. 여기까지 5파동. 요거는요, 날려먹은 거고, 팔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요거는. 이때 되면 이제, 뭐, 어느 놈이 대통령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주식 투자하면은 좋은 조건들을 막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해외펀드 세제 혜택,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2000년 IT 버블 때처럼 2007년 펀드 대란 때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싹 끌어 모읍니다. 주식으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지가 되고 투기자본들은 수백 배, 수천 배 수익을 내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순식간에 1년 지나고 나면은 깡통입니다, 깡통. 완전 깡통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고 보면 되죠. 자,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에 국민연금 주식 비중이 느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냥. 자, 늘어나면은 2030년까지 내리고입니다. 이건 2029년까지 내리고입니다. 근데 안 늘어나면은 2027년에 한번 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2027년에 쉬는 게 아니라 2028년에 쉬어야 돼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반도체 소재주들은 계속 끌고 갈 거니까. 조정만 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조정 들어오면은, 좀 쉬었다 하면 되죠. 쉴 필요도 없어요. 업종이 순환하고 갈 거니까. 조선 방산이 가든, 반도체가 가든, 2차전지가 가든, 누가 가든 갑니다, 그거는. 더글러스 핑크. 이게 레리 핑크예요. 레리 핑크. 1952년생이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2023년까지 외교협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세계경제포럼 이사를 맡고 있다. 외교협회라고 되어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외교문제협의회 CFR이라는 곳이에요. CFR 외교문제협의회. 자, 이 CFR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 Council on Foreign Relation이에요. 외교문제협회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뭐 CFR에 관해서 쫙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투기자본의 이제 본거지가 주로 이제 빌드버그 회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 들어가지고 검색창에다가 빌드버그 그룹 한번 쳐보세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매년 그 빌드버그 그룹 회의에 참석한 명단이 나와요. 그 보면 이제 1991년에 김대중 대통령 거기 한번 참석했고, 그리고 1999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했고, 외환위기 이후죠. 그런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여기가 레리 핑크 회장이고, 여기 뭐 과기부 장관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9월 22일 찍은 사진이에요. 과기부 세계 최대 자산회사 블랙록 양해각서 MOU 체결,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주요 내용,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한국 내 아태 AI 허브 구축 협력,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 이 글로벌 협력, 쉽게 해서 레리 핑크 정도면 이제 투기자본들 돈을 많이 끌어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서남권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생에너지, 전력 보강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100% 확률로 보시면 돼요. 넘겨. 자,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 오픈 AI가 챗GPT를 만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초거대 데이터 센터 구축, 오픈 AI, SK그룹 AI 데이터 센터 구축. 자, 미국의 블랙록, 레리 핑크, 한국의 최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아마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한국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것도 말고 추가로 또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 서남해안권, 여기 이제 포항도 있고 울산도 있어요. SK, 여기가 포항이고, 여기가 이제, 요거는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곳이고요. 울산도 한 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지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초거대 데이터 센터, 오픈 AI, SK그룹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단지예요. 뭐 단순하게 뭐 몇천억짜리 공장이 아니라 기본 단위가 수조 원에서 20조까지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게 큰 단지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거를 지으려면은 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GPU 칩, GPU.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GPU 칩. 자, 근데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잖아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데 요번 이제 에이펙 회의 때 엔비디아에서 한국에다가 GPU 칩 16만 개, 16만 개, 16만 개, 6만 개, 26만 개, 네, 30만 개 조금 안 된다 그랬죠? 26만 개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한국에다가 GPU 칩 26만 개를 주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지으려면은 GPU 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지을 수 있도록 GPU 칩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GPU 칩에는 누구께 들어가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 SK 하이닉스께 들어갑니다. 근데 요번에 삼성전자보다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기자분들이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짓기로 했어요. 지금 뭐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GPU 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제공해 주겠다고 이제 확정한 거예요. 이미 벌써. 그리고 이제 GPU 칩에 들어가는 HBM은 한국에서 만들잖아요. 삼성전자, SK에서 다 만들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뭡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배터리. 그 배터리는 누가 만들어요? 한국. LG엔솔이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연말에 가면 이제 삼성 SDI 만들고, 내년에 가면 SK온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딱 맞죠? 이게 다 진행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폭군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넘겨. 자, 블랙록. 일경 7천조 원 움직이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왜 한국을 AI 수도로 찍었나? 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왔는데,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서남권이라고 딱 찍었어요. 서남권.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이 가능한 곳. 서남 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 여기가 최적격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가 최적격인 건 맞아요. 이거는. 넘겨. 챗 GPT 생성형 AI 챗봇. 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진행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일주일에 거의 뭐 7억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니까 그래픽 카드, GPU가 필요하죠. 요건 엔비디아, AMD, 인텔. 자, 그다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하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넘어가죠. 파운드리로 넘어가면 누구예요? TSMC, 삼성전자, 인텔, SMIC. 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파운드리를 TSMC에 줍니다. 엔비디아는 TSMC. AMD는 어디에 줘요? 삼성전자에 줍니다. 지금 인텔은 아직 이제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는 못 되니까 놔두고. 근데 SMIC는 이거 중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니까 뭐 상관없고. 그래서 엔비디아, TSMC, AMD는 삼성전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AMD가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AMD가 수주를 받았으니까 누가 수주를 연결된 거예요? 삼성전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놓고 고민한다라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자, 리튬이온 배터리, 3원계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LF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자, LG엔솔, SK온, 삼성에너지. 그리고 이제 소부장이 다 연결되죠. 자, 여기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LF 배터리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좀 싸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좀 가격을 낮추게 제조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달린, 이제 핵심 산업은 뭐예요? 반도체, 배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넘겨. 자, ARM, 마이크로소프트, 잘 가죠. 이런 것들도 넘겨. 자, 요거를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여기서 급등했죠. 여기서도 올라오긴 오죠. 그런데 여기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여기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먼저 수주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AMD가 수주를 더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가 연결돼 있고 AMD하고 삼성전자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되고 HBM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주가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AMD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얘보다는 얘가. 같은 맥락이죠? 넘겨. 자, ASML. 요거는 초미세 공정이에요. 초미세 공정 극자외선 공정 장비. 요거는 뭐 네덜란드가 독점 공급하는데 요거를 이제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초미세 공정. 초미세 공정 7나노 이하를 초미세 공정이라 그래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웨이퍼가 200mm 웨이퍼를 반도체 이렇게 잘라서 만들 거 아니에요. 300mm 웨이퍼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용량도 성능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초미세 공정이에요. 이건 좀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초미세 공정은. 자, TSMC,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TSMC 여기 올라오는 것보다 마이크론 여기가 더 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는 상승은 하지만 그래도 상승 유지는 하고 있지만 상승 유지는 하고 있고 AMD,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신규 이제 수주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상승폭이 더 빠르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상승률이 더 빠를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 자, HBM 턴어라운드 삼성전자가 요즘 이렇게 올라가 좀 세죠? 근데 여기서는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근데 여기는 좀 눌렀네요. 삼성전자가 조금 센 건 맞죠. 지금 최근 흐름만 보면은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더 빨랐고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얘기예요. 엔비디아에서 TSMC, SK하이닉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은 좀 이제 성숙기 느낌이고 AMD, 삼성전자, 파운드리, 삼성전자, HBM 요거는 이제 서로 이제 턴어라운드 이쪽 분야에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이죠. 자, 넘겨. 자, 삼성전기가 금년을 쭉 끌어올렸어요. 삼성전기는 자율주행 전기차에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갑니다. 카메라 모듈이 이제 흑자로 전환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이 됐으니까 삼성전기도 턴어라운드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쪽 분야에서는 뭐 IT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기가 더 유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자, 넘겨. 자, 초미세 공정 극자외선 노광 공정. 자, 초미세 공정 앞에서 얘기했죠. 초미세 공정 극자외선 7나노 이하. 자, 요거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도 제가 따로 분류를 해드렸고. 자, 이게 이제 웨이퍼 만드는 과정이에요. 웨이퍼를 만들 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들이 다 이거예요. 여기서 초미세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에는 SNS텍, 초미세 공정 극자외선 펠리클, SNS텍과 FST, 초미세 공정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에는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PSK, 고순도 불화수소,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 4년 전쯤인가요? 일본에서 소재주 파동이 있었잖아요. 한국 뭐 수출 안 한다. 그럴 때 이 종목들이 지금 동진세미캠이나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다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납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빨라지면은 얘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빨라지면은 얘들이 빨라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ENF 테크놀로지가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소재인 프로세서 케미칼 공장도 가동했다. 자, 이런 종목들,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삼성,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인텔, 듀폰, 스미토모 케미칼, 납품처도 많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PSK도 인텔 납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거 두 개 종목이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고, 자, 넘겨. 자,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보면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가 TCK가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TCK 잘 갔죠. TCK가 있고, 이 정도 보시면 되네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 종류,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 내연기관차에는 600개, 전기차에는 1000개, 자율주행차 2000개, 어마무시한 양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거는 전공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여기는 웨이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검사해야 되잖아요. 검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뭐 뒤처리 과정, 후처리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후공정이라고 해요. 근데 후공정은 뭐를 보면 돼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돼요. SK하이닉스가 41%입니다. 삼성전자가 6%였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성숙기이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실적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오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6%에서 20%까지는 빨리 올라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럼 성장 속도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빠르다는 얘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TCK, 이오테크닉스 다 20%대죠. 여기도 소부장. 전공정 장비, HPSP는 56%, 유진테크 19%, 한미반도체 48%. 이 인텔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인텔에도 납품하는 회사들이에요.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ISC, TSE도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는데 TSE하고 TCK가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여기는 영업이익률 다 높죠. 여기는 안정성장이니까. 보통 이제 장비주들은 장비 한번 납품하고 나면 다음 장비 납품 때까지는 주가가 꼬꾸라집니다. 못 가요. 근데 얘네들은요, 계속 들어가요. 소모품이니까. 여기 소부장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고, 이것도 이제 계속 들어가는, 계속 필요한 거고, 이것도 계속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장비여도, 그러니까 장비여도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게 있고, 계속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측정 검사, 리노공업, ISC, TS 이런 것들은 소모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모품. 이런 종목들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고. 자, 넘겨. 요거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반도체 산업 관련주, 파운드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인텔에 납품하는 회사, HPSP,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TCK, TSE, ENF테크놀로지. 여기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니까 체크하시고요. PSK,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유진테크, 한솔케미칼, 두산테스나, 코미코. 요런 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도 납품하면서 인텔에도 납품하는 회사들 적어놓은 거고, 초미세공정 국제에서는 노광공정, 자, 블랭크마스크 펠리클에는 SLS텍, 포토레시스트, 동진세미캠, ENF테크놀로지, PSK, 고순도 브라서,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 ENF테크놀로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코츠 및 코츠 원재료는 원익 QNC와 원익 홀딩스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에는 침리스, 에이드테크놀로지, TCK, 소재 부품에는 TCK, KC텍, 한솔케미칼, 이오테크닉스, 전공정 장비에는 HPSP, 유진테크, 후공정 장비,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고용, 측정, 검사, 테스트에는 리노공업, TSE, ISC, 두산테스나. 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분석하셔가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 자, 이제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시작합니다. 자, 2차 전지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OBBBA법이 있죠. 자,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보조금 지급. 자, 요거를 인플레이션은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여기 AMPC죠. 핵심 광물, 요것도 AMPC예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중국 등 해외 우려기관은 배제다. 중국 기업은 못 주겠다.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OBBBA, 중국 등 금지 외국기관, PFE, 소재 사용 또는 관여 시 AMPC 수혜 불가.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의 소재거나 중국 기업 관여만 해도 AMPC를 안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넘겨. 자, S&T 투자자문 배터리엔 소재주,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리튬 광물, 에코프로, 양극재, LG화학,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PCM, 코스모 신소재, 음극재, 포스코 PCM, 대전자재료, 전액, 엔캠, 솔버린 홀딩스,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테슬라에 납품한 회사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NF, 대전자재료, 솔루 첨단 소재. 자, 넘겨. 자, 9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210만 대 역대 최고. 9월 한 달간 전기차가 210만 대 팔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전체는 20% 성장했는데 중국은 15% 성장했고 유럽은 36% 성장, 북미는 66% 성장했죠. 그래서 1월, 9월 총 토탈 26% 성장. 이게 전 세계 전기차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성장하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성장률이 높아요? 북미. 한국의 안방인 북미.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유럽. 넘겨. 2025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은요, 2025년 9월 자동차 수출 내수 생산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현대차가 지금 매출이 좋죠? 그래서 현대차가 매출이 좋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대차가 잘 팔리고 있는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으니까 더 잘 팔리겠죠. 그러면은 전기차 수출도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고, 소재주 수출도 올라가겠죠. 넘겨.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던 이 HMG-MA, 즉 현대 모터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요 전용 공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 급습. 자, IC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급습해가지고 뭐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주류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죠. 근로자들 구속 구금시켰단 말이에요. 단순히 비자 지위 위반으로 보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전방위적인 범죄로 보고 들어갔다. 혹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로 쓰려고 아예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한마디로 미국 내 모든 기업체들, 외국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내법을 준수하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요거는 누가 한 얘기냐면은 김지은 박사, 정치학 박사인데요. 미국에서 좀 유명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도 있고. 저도 이제 가끔 좀 보는 편인데, 이 김지은 박사는 정치학,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이고, 저는요, 정치만 분석해가지고는 안 되죠. 저는 뭐까지 분석해야 돼요? 국제투기자본. 그래서 김지은 박사는 뭐 때문이라고 봤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연방수사국이니 마약단속, 폭발물 단속 이런 데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걔네가. 말 안 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지민 박사는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불법 체류자 추방과 미자국민 일자리 창출 요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이제는 미국에는 정상적인 비자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이거에 초점 맞춘 거예요. 근데 여기 조지아주의 그 공장 LG엔솔하고 현대차하고 합작 공장의 근로자들이 비자가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랬지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투기자본이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설계, 작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한국 등 글로벌 증시 급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확대 재생산에 개미 털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미국 증시로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했다. 이게 8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8월 달에 있었고 9월까지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더블. 순식간에 더블을 땡겨 올렸잖아요. 물량털기예요, 물량털기. 2차 전지. 자, 멀쩡히 올라오다가 2개월 조정받았죠? 날렸죠? 다음. 에코프로 BM. 올라오다가 2개월 조정 날렸고, 이제 뭐 여기까지 조금 조정, 크게 안 받아요, 조정은. 기관들이 끌고 이제 땡기잖아요. 외국인들 땡기고. 이런 부분들이 1년간 눌렀다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전환한 거잖아요. 4월 달 찍고,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의도적으로 누른 거잖아요, 이거를.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구속 구금 사태, 이걸 이용해가지고 누른 거란 말이에요. 넘겨.
중국 리튬이온 관련 보도문. 자,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전해질 산업 내역과 경제 발전 세미나, 여기에서 배터리 전해질 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공동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현장에서 서명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가격 책정 원칙을 준수하고 악질적인 입찰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야, 그럼 우리가 추가 관세 100% 날릴게. 같이 뻥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주가 상승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움직여요? 리튬이온이니까 뭐예요? 리튬이잖아요. 넘겨. CATL, 리튬 공장 가동 중단. 요거 나오죠? 7월 25일부터. 넘겨. 자, 여기서 보시면은 7월 25일이니까 요 무렵이죠? 요 무렵.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죠?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오죠? 여기 이제 무슨 의미예요? 리튬이온 구조조정. 즉, 히토류 구조조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렸잖아요. 자, 올라오다가, 여기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구조조정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올라오죠? 요거는 CATL에서 리튬 구조조정. 생산 중단이니까 구조조정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별일 없이 조정받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리튬이온 구조조정. 자, 리튬이온 구조조정이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리튬 관련주가 누구 있어요, 현재? 리튬 관련주가 누구예요? 현재로서. 현재 상태에서 리튬 관련주 누구예요? 첫째, 에코프로. 둘째, 포스코 홀딩스. 요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아니, 무슨 리튬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건 잡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근데 또 다른 리튬주가 하나 등장한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리튬주가 하나 등장했어요. 뭐예요? 누구예요? 엔캠이잖아요. 엔캠이 지금 저 새만금 공장에 뭘 짓고 있어요? 리튬이온 공장 짓고 있잖아요. 리튬이온 공장 짓고 있고 6월 완공, 중순이라고 그랬어요. 중순 완공 예정. 이거 되면은 엔캡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불 넘어가면은 100위안이죠. 위안이에요. 중국 화폐로 이제 가격 책정해요. 요게 이제 하다가 내년에 슬슬 올라와가지고 여기 100위안이 여기거든요. 요거 너무 여기 지금 80 거의 90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100위안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제 리튬주가 움직여요. 근데 리튬주의 대장주는 누구? 에코프로. 신 리튬주는 누구예요? 엔캠. 배터리 미국 진출 사실상 불가능.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ES 배터리의 40.9%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올해는 40.9인데 내년에는 왜 58.4예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왜? 한국에서 저만 많은 물량을 만들지 못하니까. 지금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는 중국계, 미국은 아예 못 들어와요. 지금 3원계 배터리는 아예 못 들어오고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전부 다. 왜? 한국에서 못 만들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LG엔솔에서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최근에 LG엔솔에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관세를 한 40.9%만 때리고 좀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은 올해 말에 삼성 SDI 만들죠? 내년에 가면 SK온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배터리 이제 충분히 만들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관세를 올려가지고 중국 거 이제 서서히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소재주들이 급등하는 거는 맞는 구조예요. 넘겨. 미국 진출하려던 중국 배터리 기업들 줄줄이 공장 건설 중단. 이거잖아요. AESE,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사 무기한 연기, 고션 하이테크, 미시간 공장 가동 보류, CATL, 미 직접 진출 계획 철회. 이게 다 중국 회사들이잖아요.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떠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넘겨. 자, 관세 등 미국의 대중국 정책 강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 뭐 금지, 조달 금지, 뭐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거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미 벌써 중국의 배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의 수량은 확 감소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는 확 증가하고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내년에 가면 이제 중국 건 거의 안 들어온다 봐야 되겠죠. 넘겨. 자, 일본하고 유럽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본격화. 일본하고 유럽이 오는 15일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것도 좀 구미가 당기죠. 지금 한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유럽에서는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중국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규제고 유럽도 이제 규제를 해주면은 최근에 기사에서 에코프로 BM이 CATL과 중국의 CATL 배터리 회사와 양극재 납품 이제 거의 이제 뭐 얘기가 된 걸로 나와요. 또 최근에 엔캠이 양극재 전해액이죠. 전해액을 유럽에서 뭐 계약한다는 이런 기사 나온 거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제 일본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유럽이 중국 배터리 소재를 지금 규제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넘겨. 2차 전지 소재 주가 상승 코멘트. ESS도 AI 수혜주다. 이건 이제 얘기됐죠. 앞에서 다 얘기해줬죠. 미국 분쟁, 중국 정부 배터리 수출 허가제 시행, 중국 ESS 배터리 점유율 흡수. 근데 한국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수출 통제, 미국 에너지 공급망의 치명적 K배터리 역할 중요해졌다. 중국 배터리 수출 통제. 이거 뭐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자, ESS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ESS 주요 수주 정리. 수주가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큐셀 1조, 테라젠 2조, 일렉트로라이트 에너지 2조,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비공개, 델타 일렉트로닉스 1조, 미공개, 북미 고객사 5.9조, 6조짜리 그 테슬라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가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수주는 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3원기 배터리는 그대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넘겨. LG엔솔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넥스트 스타죠, 이름이? 이거 캐나리아 온타리오주 연내 4분기 생산 돌입. LG엔솔. 그러니까 LG엔솔은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수주도 쌓이고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세계도 성장, 한국도 성장. 당연히 LG엔솔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넘겨. 자,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3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졌죠. 여기 지금 14억이죠? 여기 6천억 정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요거를 좀 빼면은, AMPC를 빼면은 한 2조, 한 2,500억 정도, 2,40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6천억이 영업이익이 맞아요, 안 맞아요? AMPC도 영업이익이 들어가잖아요. 왜 빼요, 이거를? 그대로 넣어야지. 그럼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분기당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와요. 4천억대예요. 그럼 이제 4, 4, 16, 1년치 올해 한 해로 따지면은 AMPC가 2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올해 2조 나와요. 그 영업이익이라고 그게요. 이익에 포함된다고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면은요. 내년에 가면은 5조. 2027년 7조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물량도 늘어나니까 단가도 낮아지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를 플러스 해야 돼요? AMPC 4조, 5조 내년에, 내후년에 7조 이것도 포함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승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자, 10월부터 눌렀고 하락 전환했죠. 자, 흑자 전환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8, 9월 미 조지아주 구금, 그래서 체포 구금 사태로 인해서 엎었고 다시 이제 땡겼습니다. 여기죠. 매물대 돌파한 게. 여기는 안 깨질 가능성이 높죠. 서서 깼다 하더라도 바로 돌리겠죠.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겁니다. 넘겨. LG화학 미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착공. LG화학이 일본 파나소닉의 북미 배터리 공장용 양극재 공급사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고객은 테슬라가 유력하다. LG화학이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 들어간다는 얘기죠. LG화학은 2026년 완공 예정인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통해 북미 고객사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능력 1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요거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죠. 자, 그리고 LG화학은 양극재 기업으로 전환하고도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어요? 81.84% 갖고 있죠. 그게 엄청 큰 거죠. 넘겨. LG화학 탈중국 속도. 구미 양극재 공장 화유 코발트 지분 확 줄였다. 자, LG화학이 51%, 화유 코발트가 49%였죠. 근데 이거는 25%를 도요타 통상으로 줬습니다. 도요타 그룹이잖아요. 도요타 자동차하고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해서 합작 조인트 벤처 만들기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LG화학의 양극재를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화유 코발트 중국 회사가 지분을 49% 갖고 있으면은 앞에 뭐에 걸려요? OBBBA법 거기에 걸리잖아요. 중국의 기업이거나 중국의 영향을 받는 기업 거기에 들어가죠. 지분이 25% 이상이면은 거기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5% 이상이니까 뭘로 줄인 거예요? 중국 회사 지분을 24%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한 LG화학하고 화유코발트가 합작해서 만든 이 회사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AMPC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이제 지금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랠리에 들어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빨라요? LG 화학이 빨라요? 누가 빨라요? 2022년에 제가 몰빵한 게 에코프로 BM을 몰빵해서 에코프로를 몰빵했어요. 에코프로. 이유가 뭐예요? 지주사. 상승 탄력에 들어가면은 모 회사가 수익률이 더 빨리 좋아져요.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더 빨리 좋아지고 더 상승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엔서보다 더 빨라요. 넘겨. 자, LG화학입니다. 자, 원래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죽수 폐기 문제를 10월 달부터 얘기하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비 프로그램을 중단해 버립니다. 자, 이 내비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정부 돈으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하는 거예요. 이걸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축소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갑자기 8월 11일 날 내비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존에 이 충전기를 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잘 사용을 안 했잖냐? 이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 빨리빨리 보급을 하라. 전기차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충전기, 충전 시간 두 가지잖아요. 충전 시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5분까지 줄었어요.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5분까지 줄인 거는. 보통 이제 한 18분까지 줄었어요. 근데 충전 시간 계속 줄고 있죠.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진짜 5분까지 갈 것 같은데요. 5분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충전기 문제도 이제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법인에 투자를 했죠. 그린 에코니켈, QNB, 메이밍, ESG.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대 주주. 연간 니켈 생산량 5만 톤 수준. 재련소 일부 지분 투자. 주로 MHP, 니켈 중간재 연간 4만 톤. 에코프로비엠 최근 영업이익의 기대. 에코프로비엠 10% 지분 갖고 있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공장을 투자 안 하고 소재주, 지분 투자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7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끝났어요. 2차 지금 투자 준비 중이고, 거기에서 그룹 전체 올해 상반기 투자익 565억 실현, 향후 5년간 연평균 1,800억 규모 투자익 추정, 이 정도 나올 걸로 보고는 있어요. 뭐 이 정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1,500억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7천억 투자했으니까 5년이니까요. 올해는 5, 7, 30억, 8,500억 나오잖아요. 5년 지나면 원금 빼고도 지분 다 그대로 있어요, 안 있어요? 그대로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왜 투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할 테니까 너가 광물 재련한 거 우리 먼저 납품해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저렴한 가격에 빨리 수급받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예요, 수직 계열화.
직접 광산 개발 안 하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직 계열화를 가장 빨리 완성한 회사 에코프로. 그래서 주도 준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몰빵을 한 거고. 넘겨. SK온 국내산 수산화 리튬 공급망 확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유일한 공급. 수산화 리튬. SK온에서 수산화 리튬을 이제 중국 거 갖다 쓰다가 한국 거를 쓰잖아요, 이제는. 근데 대한민국에서 수산화 리튬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밖에 없어요? 에코프로밖에 없어요. 그럼 포스코 홀딩스는 가능해요. 근데 그건 어디서 만들어요? 칠레. 아니지, 아르헨티나에서 현재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뭐 갖고 온 물류비는 어떻게 갈 거예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능가 못하죠. 그럼 지금 현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SK온에서 수주를 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원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리튬,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가지고 어디에 납품했어요? 에코프로 BM하고 또 어디가 있어요? 에코프로 EM. 에코프로 BM 자회사, 에코프로 EM 양극재에서 또 있잖아요. 삼성 SDI하고 합작한 회사. 거기에다만 납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는 에코프로 그룹 내만 수출할 수 있는 양을 생산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요, 공장을 추가로 지어가지고 추가 물량이 납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지분 누가 갖고 있어요? 대주주가 누구예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의 대주주도 에코프로 모회사잖아요.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2027년까지 최대의 폭등주가 되는 거예요. 넘겨.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지주사 수직 계열화 완성.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죠. 짓밟힌 여기서부터고 47,750원이죠. 자, 8월 9월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금 사태 2개월간 여기 8월 여기죠. 9월 여기까지잖아요. 10월부터 떴잖아요. 37,000원에서 매물대 여기까지 가면은 8만원까지. 8만원까지는 더블 나오잖아요. 더블까지는 금방 간다. 왜? 매물 공백이니까. 더블 지금 넘었잖아요. 10만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14만원까지 가면은요. 바닥 대비 더블 4배 맞잖아요. 37,000원이니까. 7만원에서 14만원까지 가면은. 이거 이때부터, 이전부터 계속 강의하던 내용이에요. 이거 전에부터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의했던 얘기예요. 에코프로 버텨라. 요거는 14만원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가 빨리 간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보다 빠를 놈은 몇 놈 없겠죠. 어쩌면 에코프로가 더 빠를 수도 있죠. 왜? 제가 소재주를 붙들고 늘어지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갈 때는 날아간다는 거, 달린다는 거, 그겁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근데 뭐만 잘하면 돼요? 버티기만 잘하면은 큰 수익은 어디서 나온다? 소재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배터리 소재주에서. 근데 기왕에 주식 투자하는 거 수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싫으면 저를 좀 떼어주시든가, 인센티브로. 자, 에코프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구름층이 얇아서 급등한 흐름이 나타난다. 구름층이 얇아서 급등한 흐름이 나타난다. 진짜 급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딱 여기 걸렸네요. 구름층이 얇으니까. 자, 여기서 구름층이 얇다는 건 뭘 의미한다? 이미 하락했던 놈을 1년간 더 짓밟아가지고 악재 때문에 개인 투자들 다 털고 나가고 주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개인 투자자 주식 물량이 별로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물량이 별로 없으면은 들어 올릴 때 좀만 매수해도 확 급등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들어올 때 외국인이 좀 땡겼고 기관이 좀 들어왔고 개인 다 털었네. 있는 거 이제 또 털었죠? 그럼 여기 좀 올라왔다 해도 개인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아직도 적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기가 두껍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조금 두꺼워지긴 했죠, 조금? 별로 안 두껍잖아요. 별로 두텁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인 물량은 별로 없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개인 물량이 좀 생겨요? 14만 원 넘어가야 개인 물량이 좀 생깁니다. 에코프로 BM도 똑같죠? 8월, 9월 미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올라왔고, 여기서도 뭐 기간은 지금 막 잡아 당기죠. 앞에 당겨봐. 자, 에코프로는 기간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 좀 세게 들어왔죠. 에코프로 BM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프로그램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더 좋으니까 에코프로를 사 들어가는 거고. 이게 차이예요. 그럼 나중에 수익 나면은 누가 수익률이 더 높아요? 에코프로가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익률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 대신에 저 잡주해야 안 해요? 잡주 안 하잖아요. 실적 보고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넘겨. 엔캠 국경제로도 중국 공장 풀가동 10월 전액 생산 6,000톤 돌파 전망. 근데 이런 기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엔캠도 이번에 급등했었어야 돼요. 10만 원이 바닥이죠. 20만 원만 가면은 따따블 바닥 대비 400% 나옵니다. 엔캠 에코프로처럼. 지금은 이제 여기서 10만 원쯤에서 이제 또 엎어졌는데 200일선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뭐가 얇아요? 구름층이 얇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구름층이 얇죠. 여기도 얇아 안 얇아요? 얇잖아요. 얇은 지점에서 빵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오다가 흐름에 맞아 떨어져서 땅 땡기면은 여기서 땡기면은 15만 원은 일단 돌파가 빨라지죠. 15만 원은 좀 빨리 갈 거예요, 아마. 연말 연초 랠리 때도 가능해요, 요거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진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주도주로 확 땡겨버리면은 15만 원은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죠. 좀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때쯤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굳이 현재 엔캠을 반도체로 갔다 오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전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른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옮길 수도 있고 좀 비중을 뭐 좀 분산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뭐 딱 결정된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랬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넘어가. 자, 투자 일임 안내. 고객님 계좌의 권한을 위임받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매매부터 위험 관리까지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자문사의 자문 인력이 대행합니다. 전문 투자 인력의 자산 관리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투자 위임으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 일임 계약에 의한 권한은 자산 운영과 그에 따른 보고의 범위입니다. 넘겨. 자, 주요 대상은 현재는 한국 주식이에요. 1억 이상이고 12월 30일까지 5천만 원 이상. 내년 1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이 가능하고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없고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해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성과 수수료는 원금 플러스 5% 초과 금액의 수익금이 20%인데 올해 말까지는 15% 정도 받습니다. 내년은 20% 넘어갑니다. 넘겨. 자, 2025, 2027년 급등주 매집을 위한 투자 자문과 투자 1인 가입 02-1253-3066번 기복분 이사랑 상담하시면 되고요. 투자 자문 가입은 3개월에 330, 6개월에 550, 1년에 1,000만 원. 투자 1인 가입은 가입비 없고 기본 수수료 없고 해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2025 12월까지는 1월 1일부터 요거네. 15년까지는 15%, 1월 1일까지는 성과 수수료 20%. 투자 자문은 일단 가입하시면은 네, 제가 포트를 짜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